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삼성 SDI 자신감. 정말 대박치나? 2. 중국 철수. 한국 신공장 건설. 3. 신기술은 전술 시스템을 변화시킵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이재용 회장이 삼성 SDI 연구소의 전고체 배터리 시험 생산 파일럿 라인을 방문한 것은 그만큼 자신감에 의한 표출로 업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궁극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개발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지 않았나 하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LED와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퀀텀 QD OLED에 이어 삼성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혁신 기술이 삼성 SDI에 의해 첫 선물로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고체 솔리드, 톡보적 소울, 그리고 삼성 SDI의 앞글자를 따서 지어진 생산 라인은 일명 S라인으로 불립니다. 그만큼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 S라인은 약 2,000평 규모로 조성 중인데 하반기에 이르러 시제품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고 시제품은 소형 배터리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점차 제품 라인업을 늘려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삼성 SDI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던 몰리버 집스의 BMW 회장은 지난해 12월 한국을 직접 방문해 이 회장과 긴밀한 협의를 한 이후 이어 경영진이 한국을 방문해 전고체 배터리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BMW는 전기차 분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주행 기술은 세계 정상급이지만 배터리만큼은 삼성 SDI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3년 전 배터리 개발을 천명했다가 1년 만에 포기하고 이를 해결할 파트너로 일찌감치 삼성전자를 지목해 오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에 따라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은 BMW 일부에도 장착돼 테스트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미래 전기차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는 이유는 성능, 화재 안전성 모두 지금의 전기차 배터리보다 훨씬 우수하기 때문인데 특히 기존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습니다. 이는 배터리 부품 수 및 부피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있는 차량을 설계할 때 지금보다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삼성 SD는 2013년부터 전고체 배터리 관련 기술을 선보이면서 10년 가까이 기술 고도화에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덕분에 주행거리 800km, 1,000회 이상 충방전이 가능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손미카엘 삼성 SDI 부사장은 지난달 컨퍼런스콜에서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은 업계 최초의 순수 전고체 생산 라인이라고 밝히면서 자신감을 내비추기도 했습니다. 초기 시장을 선점할 경우 이에 따른 경제 효과는 앞으로 수백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기차뿐만 아니라 항공 모빌리티 등 배터리를 사용하는 이동수단, 운송수단으로 확대될 경우 천문학적인 규모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입니다. 물론 여러 기업들이 나오지만 한국이 거의 독점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압도적입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IT, 철강 등이 국가의 기반을 이루듯 가까운 미래에는 모든 부분에 배터리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가 발전의 기들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이야기하면 여전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보는 시각이지만 삼성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 올해 하반기부터 시제품 생산에 들어가고 몇 년 후에는 상용화 완성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토요타, 세계 스타트업 등 여러 분야의 기업들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으면서 과연 이 시장의 첫 1위는 어떤 기업이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의 여파로 작년 4분기 세계 디램 반도체 시장이 전분기 대비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삼성전자는 인텔을 제치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 1위에 몰랐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부문은 지난해 670억 5,500만 달러에 매출을 몰리면서 같은 기간 미국의 인텔 608억 1,000만 달러를 62억 4,500만 달러 10.3% 앞섰습니다. 또한 업계 1위인 삼성전자도 매출은 줄었지만 유일하게 점유율은 4.4%포인트 증가하는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작년 4분기 세계 디램 시장 매출은 전분기 대비 32.5% 감소한 122억 8,100만 달러로 세계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4분기의 감소폭 36%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업체별로는 모든 기업의 매출이 하락했는데 1위 삼성전자의 작년 4분기 매출은 55억 4천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25.1%가 줄었지만 반면 시장 점유율은 40.7%에서 45.1%로 뛰어 시장 95% 이상을 장악한 빅3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상승했습니다. 2위 SK하이닉스 28.8-27.7%, 3위 미국 마이크론 26.4-23%는 모두 점유율이 하락했습니다.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인위적 값산을 선언하지 않고 버티면서 경쟁사와 격차를 벌리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트렌드포스는 삼성이 공격적인 가격 경쟁을 펼친 덕분에 전반적인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출하량을 늘릴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반도체 1위를 거머쥐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보조금 지급 기준을 두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기존의 반도체 법과는 상당 부분 다르고 처음부터 이런 조건을 달았으면 아마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특히 이미 부지 선정까지 마치고 미 현지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우선 착공을 하기 몰감해 놓은 다음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진퇴양난 상황에 빠지면서 당장 보조금 신청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 중심으로 동맹국들의 기술연합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미국과 같이 가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라면서 몰래는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정할 문제를 미 정부는 약자들인 기업들한테 직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이건 눈 떠 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훔쳐가는 도둑들과 똑같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은 지난 28일 공개된 미 정부의 보조금 지급 기준에서 초과 이해 환수제 등의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요구를 미국이 일방적으로 추가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분노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1억 5천만 달러 약 2천억 원 이상이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초과 수익의 일부를 미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면서 미 상무부는 기업이 제출한 수익 전망치 대비 실제 수익이 크게 못 돌 경우 최대 보조금의 75%를 가져갈 수 있다는 조건까지 달았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170억 달러 약 22조 3천억 원을 투자해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보조금 규모가 설비 투자액의 5에서 15%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이 회사는 최대 3조 3천억 원가량을 받을 수 있는데 수익 수준에 따라 이 중 2조 5천억 원까지 정부에 반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국방 안보 분야에 첨단 반도체 무선 공급을 하거나 미 정부의 반도체 시설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 기업의 이름을 보조금 지급 우선순위에 몰리겠다고 합니다. 보조금 많이 받고 싶으면 미국의 반도체 시설을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거저 갖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못 깨는 것은 보조금 지급 조건의 사업의 예상, 현금 흐름과 수익률 등의 수익성 지표를 따져 재무 건전성도 들여다볼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밀 유출 위험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반도체 업계에서는 특정 기업이 어떤 장비를 쓰는지부터 어떤 방식으로 장비틀을 배치하는지까지도 중대한 영업 기밀이라고 했습니다. 반도체가 나노 단위의 아주 미세한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만큼 작은 차이만으로도 생산 효율이 크게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를 추격하고 있는 마이크론과 인텔에게 삼성전자의 제조 노하우가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별개의 얘기입니다. 김선호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재정 지원을 받으려면 이 상무부에 제조시설의 세부 사항이나 기술 역량을 공개하라는 것과 같은 건데 반도체 생산 공정은 제조기업의 극비 사항으로 뭔가 및 성능 경쟁력에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경쟁사와 공정에서 얼마나 차이를 내느냐가 중요한 반도체 산업에서 정보 공개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정책은 중국에 수십조 원 쏟아부어 지은 공장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나라하고 무슨 동맹이라고 하고 미래지향적인 일을 추진합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알강두도라고 합니다. 고작 몇 조 원 집어주고 수십조, 수백조를 도둑질해 가려는 미국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이 최근 급격한 성장을 하며 숨겨왔던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1인당 GDP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돌파해 중진국 반열에 진입하고 있는 중국은 자국에 투자한 해외 기업들의 기술력과 경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자국 산업 발전에 적용해 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1980년대부터 개혁 개방을 시작한 이후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엔 중국의 현지 기업들과 합작해 지분을 공유해야지만 사업 활동에 허가를 내주는 등 불공정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특히 중국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가져야 사업 허가가 났기에 해외 기업들은 합작법인의 지분을 절반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조항들은 기술력과 자본력을 보유한 해외 업체들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세계 최대 시장으로 떠오르는 중국에서 사업하기 위해선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 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현재 중국 기업과 50%가량의 지분을 나눠야 하기에 이익을 나누는 것은 물론이고 해외 업체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비롯한 지적 재산들이 중국 업체에게 넘어갈 위험이 있으며 이를 이용한 중국 기업들이 독자적인 사업을 시작해 잠재적인 경쟁자로 커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이 탈취될 수도 있는 위험은 물론이고 정치적인 리스크 역시 존재합니다. 중국 정부 눈밖에 나면 수십조 원을 투자한 중국 사업을 순식간에 접어야 할 위기에 놓이기도 합니다. 해외 기업들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판단이 들면 중국 정부는 해외 기업들의 이용 가치가 사라졌다며 사실상 중국 시장에서 쫓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 시장에서 가장 큰 견제를 받는 해외 기업이 도저히 못 버티겠다며 한국행을 공식화한 가운데 일본에선 공장 유치에 실패해 세계 1위 업체의 한국 진출을 바라만 보게 되었습니다.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역시 예외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 반도체 생산 거점인 삼성전자 시안 공장은 삼성 측에서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우시 지역의 SK하이닉스 메모리 공장도 SK하이닉스가 100%의 지분을 보유해 중국 업체들의 숟가락 엎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 사업의 리스크를 우려해 진출을 망설이자 중국 정부에서 예외적으로 특별 혜택을 주며 자체적인 지분만으로 사업 활동을 하도록 한 것인데요. 현대차도 중국 내 지분을 100%까지 늘리도록 허가를 받으며 중국 업체의 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2002년 중국에 진출한 현대자동차는 중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50대 50 합작법인을 유지해왔지만 최근 중국 정부의 허가를 통해 100% 지분을 가진 현대상용차 법인을 새로 탄생시키는 등 새로운 변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시장의 밝은 관계자들은 중국 정부가 이유 없이 규제를 완화할 리는 없다며 알려지지 않은 속셈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먼저 중국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분야는 시장을 개방하며 인심을 쓰는 척하지만 이런 선심성 정책은 아직 중국에 진출하지 않은 새로운 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당시만 하더라도 현대차는 중국 시장에서 1년간 116만 대를 판매하는 등 엄청난 실적을 올렸지만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 육성 정책을 정면으로 맞은 현대차는 2021년 기준으로 30만 대 수준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판매량이 5년 만에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자동차 업체와 신생 전기차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며 현대기아 자동차의 중국 내 실적은 더 안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국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한 분야에선 중국은 규제를 완화하며 인심을 쓰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기에 새로운 타겟이 된 기업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우수한 자율주행 기술력을 기반으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 기업 테슬라입니다. 중국 기업의 전기차 역량이 부족하던 시절 중국 당국은 테슬라를 유치하기 위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게 제공되었던 혜택과 비슷한 100% 지분 보유를 허용했으며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 10%의 소비세를 면제해주는 등 혜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자리를 잡기 시작하자 테슬라를 내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오토파일럿 자율주행 기능에 특화된 테슬라 차량은 8개의 카메라를 이용해 360도를 관찰할 수 있고,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테슬라 본사로 전송돼 더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데 활용되는 더 이런 식으로 테슬라 차량이 중국의 정보를 빼간다며 중국 당국의 행정명령으로 일부 지역에서 테슬라의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중국 최고 위층이 모이는 허베이성의 베이다이어는 한국으로 치면 여의도와 같은 지역으로 정치인과 기업가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중국 당국은 해당 지역에 테슬라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 고위급 인물과 관련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며 진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의 근본적인 목적은 테슬라 차량을 견제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합니다. 얼마 전엔 중국군 부대 주변에서 테슬라 차량이 돌아다니지 못하게 통제했고, 며칠 전엔 중국 정부 청사 건물에 테슬라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통제했습니다. 군사시설이나 정부시설에 출입하지 않더라도 근처에도 못 가게 막아 세우며 테슬라 차량 사용을 제한해 불편함을 가중시켜 중국 국민들의 테슬라 차량 구매 의사를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중국 내 전기차 사업 초기 잠시나마 판매량 1위를 기록한 적이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순식간에 2위로 내려앉았고 올해는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중국 현지 업체들에게 밀려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부터 15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3위인 테슬라를 제외하면 모두 중국 업체들입니다. 처음엔 중국 시장의 거대함에 속아 진출하지만 막상 진출하고 나면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 육성 정책의 기술과 자본 모든 것을 이용당하고 결국 중국 사업을 철수하는 구조로 변하는 게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한 번씩 겪는 일입니다. 여기에 수개월간 지속된 상하이 봉쇄를 통해 상하이 공장 생산에 직격탄을 맞은 테슬라는 중국 시장의 한계를 정면으로 체감해 사실상 철수 작업에 준하는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그 대안으로 한국 공장이 1순위로 검토되고 있다며 업계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봉쇄가 시작되며 중국에서 제대로 된 생산이 불가능해지자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중국 이외의 아시아 국가에 공장을 세울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은 사실상 한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은 아시아 최고의 전기차 생산 허브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은 생산량만으로는 세계 1위를 차지했지만 기술력과 특허 문제로 인해 세계 시장 진출이 사실상 막혀 있어 글로벌 자동차 통계에서도 중국 시장은 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국 현대기아의 전기차는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기록 중이며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 3위를 기록 중입니다. 특히 유럽 시장의 경우 앞에 1위 기업은 소형 전기차만으로 점유율을 올렸기에 사실상 한국이 2위나 마찬가지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게다가 한국 내부엔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과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온갖 첨단 전자장비로 무장한 전기차의 생산 기조로 한국만큼 적합한 곳이 없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후보에도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내연기관 차량에선 좋은 실적을 내고 있지만 전기차 사업에서는 점유율을 1%도 갖추지 못해 머지않은 미래 전기차 산업이 주류가 될 경우 일본의 자동차 제조업은 반도체 산업을 따라서 역사적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몇 년 전까지 점유율 1위를 하던 일본의 배터리 산업도 한국의 공격적인 배터리 투자에 밀려 1위 자리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일본은 아날로그식 산업 구조를 갖추고 있어 전기차의 보급률이 선진국 가운데 최하위에 속합니다. 반면 한국은 빨리빨리의 민족답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전기차가 보급되고 있고 전기차 인프라도 빠르게 갖춰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전기차가 보급되고 있고 전기차 인프라도 빠르게 갖춰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밀려난 세계 1위 전기차 업체가 한국 시장의 자리를 잡아야 될 이유는 충분합니다. 산업 구조적으로도 한국이 유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수출 중심의 국가로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과 자유무역 협정 FTA를 체결함은 물론 경제협력기구에 가입해 수출하는데 유리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미국과 유럽 등 거대 시장에서 사실상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고 이는 국제제재로 중국산 제품이 미국과 유럽에서 보복 관세를 맞이하는 것과는 비교됩니다. 여기에 인도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인도 당국은 중국에서 생산한 테슬라 차량을 인도에서 판매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며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니틴 가드카리 인도 교통부 장관은 테슬라가 인도에서 전기차를 제조해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중국산 테슬라 차량을 수입하는 것은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인도에 공장을 지으라는 압박이기도 하지만 중국이 아닌 해외 공장에서 생산된 테슬라 차량에 대한 수입 관세 인하도 협의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중국만 아니면 된다는 뜻으로 2010 한국과 인도는 자유무역 협정 FTA보다 더욱 강력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케파 협정을 체결한 상태로 한국에서 생산된 테슬라 차량의 인도 시장 진출도 무료 역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 공무원 연구 개발자들을 향해 테슬라 차량을 타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런 흐름은 언제든 중국 시장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이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기업들도 언제든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고 과거 사드 배치를 이유로 들며 중국이 한국 기업들을 향해 보복 조치를 시행한 것은 현재도 유효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해 성공을 거둔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며 이는 중국 내 전기차 점유율 1위부터 15위까지 테슬라를 제외하고 전부 중국의 기업이라는 점이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는 한국 문화의 우수섬을 알리기 위한 말이지만 이제 와서는 부정적인 의미가 감해졌습니다. 일각에서 이 말을 한국 문화를 비꼬는 데 사용하면서 의도가 퇴색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적어도 무기체계에서만큼은 변함없이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입니다. 대한민국의 K2 흑표에 적용된 세계 최초의 기술은 미국과 독일의 주력 전차를 누르고 전 세계 방산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FE50은 유일무이한 최첨단 기술을 통해 한계를 뛰어넘었는데요. 심지어 포범 전술에 있어서는 아예 전술 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렸습니다. 전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화력 그리고 기동력인데요. 특히 전차가 전장의 최전선을 자유롭게 누비려면 우수한 험지 주파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주력 전차가 3.5세대에 자리 잡으면서 공격력과 방어력은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험지 주파 능력이 더더욱 중요해졌는데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K2 흑표는 독보적인 성능을 자랑합니다. 바로 세계 최초로 K2에 적용된 반능동 유기압식 ISU 현수장치 덕분입니다. 현수장치란 차체의 진동을 제어해주는 서스펜션을 말하는데요. ISU는 초고압의 유압 서스펜션을 실시간으로 제어해서 어떤 험지라도 K2가 기동할 수 있도록 차체의 움직임을 최적화해줍니다. 이로 인해 기존 해외 전차들이 긴봉 형태의 토션바를 현수장치로 채택해서 스프링의 비틀림 특성만 활용한 데 비해 K2의 ISU는 더욱 다양한 스프링 특성을 활용해서 전차의 주행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데요. ISU의 내용을 쉽게 비유하자면 스프링 서스펜션을 보유한 차량과 능동형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보유한 차량의 승차감 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ISU의 장점은 단순히 주행 안전성과 승차감뿐만이 아닌데요. 유압 실린더를 이용해 차고와 차체 자세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주포의 부양각을 더욱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본 목표물 조준 능력과 명중률 상승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K2 무릎 꿇기로 알려진 움직임인데요. 이렇게까지 차체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차는 K2 흑표가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말하자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K2에는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월한 현수장치를 바탕으로 기동 간 사격 시에도 명중률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ISU 방식은 일반 차량에는 시도되어 실제 운영되는 사례가 많지만 전차 적용 방식은 대한민국이 최초인데요. 높은 하중과 고기능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정밀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해외 선진국조차 성공적으로 적용한 사례가 전무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ISU 기술을 레드백 장갑차에도 적용하면서 기술력을 증명했는데요. 그 결과 레드백은 K21보다 더욱 육중한 무게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만점적인 주행 성능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호주, 폴란드 등 해외 방산 시장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왜 K2가 독일의 레오파르트 2, 미국의 M1 에이브람스를 꺾고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차세대 주력 전차로 급부상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K2와 아주 비슷한 운명의 무기체계가 하나 또 있습니다. 바로 FE50인데요. 최근 FE50은 미들급 경공격기로서
전 세계 밤산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국 카이만의 특별한 제작 공정이 한몫했는데요. 이는 현존하는 최대의 방산업체인 로키드 마틴조차 보유하지 못한 패스와 대형 로봇 드릴링 시스템 LRDS 덕분입니다. 보통 항공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비행하며 엄청난 공기 저항을 견뎌야 하므로 아주 미세한 조립 모차도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항공기에서 가장 무거운 동체 구조물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렬된 상태로 조립됐는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웠는데요. 하지만 카이는 자동 조립 장치 패스를 이용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패스의 경우 동체 결함을 컴퓨터가 확인하기 때문에 오차율이 11,000인치에 불과한데요. 미터법으로 계산하면 무려 0.025mm에 불과할 만큼 정밀한 수치입니다. 쉽게 말해 일반 성인의 머리카락 굵기가 0.07mm에서 0.15mm인 걸 생각하면 패스의 조립은 머리카락 굵기보다도 오차값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작업의 정확성은 물론 조립의 효율성도 극단적으로 높였는데요. 패스를 사용하기 전만 해도 한 명이 11일 동안 수작업으로 해야 했던 조립 작업을 이제는 고작 2, 5일이면 끝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형 로봇 드릴링 시스템인 LRDS도 패스 못지않게 굉장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투기의 경우 분해와 결합을 쉽게 하고 작업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해 용접이 아닌 리벳 고정 방식으로 결합이 진행되는데요. 하지만 전투기 한 대를 조립하기 위해 필요한 구멍의 개수는 주입과 미입만 17,000개의 전투기 전체를 놓고 보면 수십만 개에 달합니다. 게다가 지금까지는 이 구멍을 모두 사람이 뚫어야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수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은 물론 실수가 발생할 확률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카이는 로봇 시스템을 이용한 자동화 공정을 적용하여 공정의 정밀성과 함께 수작업 대비 혁신에 가까운 작업 효율성을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LRDS의 도입 전과 비교해보면 무려 84%나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무기체계는 이미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 익숙해질 정도로 우수한 기술력이 접목되어 있는데요. 심지어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전술체계의 고정관념을 송두리째 박살내버렸습니다. 바로 포병 전술의 혁신을 일으킨 K-10 탄약보급 장갑차입니다. 탄약보급 장갑차는 애초 미국이 자동화 탄약보급 장갑차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개발을 시도했지만 한 번 포기했던 체계인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실전에 적용 가능한 K-10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면서 오히려 미국으로 체계 역수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최대 104발의 탄약과 504개의 장약 추진체를 적재할 수 있는 K-10은 운용병의 안정성과 피탄 노출 방지, 그리고 임무 지속성과 궤도 장갑차의 험지 주파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를 보고 포병 전술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때 K-10이 개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가 사용하는 포탄 운반 수단은 트럭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트럭 운반의 경우 유폭의 위험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적재 과정 또한 굉장한 중노동이라 병력의 피로도가 급증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K-10의 등장 이후 트럭 적재 시간 대비 14에 불과한 30분 정도면 적재가 끝나는 것은 물론 분당 12발의 포탄을 자동으로 보급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장갑차의 높은 방어력으로 인해 생존성을 크게 증가시킨 것은 물론 K9를 따라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궤도 차량의 기동력까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덕에 K9 자주포의 전투 지속 능력은 사실상 무한해졌는데요. 더군다나 K10은 K9와 대한민국의 우수한 포탄, 장약까지 함께하는 패키지의 실현까지 이루어냈습니다. 다시 말해 K9를 도입하는 나라는 K10을 함께 도입함으로써 포병 전술 체계의 수준 자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이처럼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는 단순히 공격력과 방어력에만 치우친 게 아니라 다른 나라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디테일로 전 세계 밤산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미국, 독일처럼 기술력에 있어 정점을 찍은 나라일수록 이 디테일의 차이가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세계를 무대로 한 방산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이미 객관적으로 뛰어난 무기 체계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비판적 시선과 더불어 응원의 눈길이 함께한다면 대한민국의 발전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